안녕하세요. 표자사주 명리연구소 김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첫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 유튜브를 사실 시작하게 된 이유는 좀 그 상대방의 어떤 사람들의 사주나 인생을 알기보다는 내 인생에 살아왔던 과거에 제대로 제가 그 사주에 있는 코드대로 잘 살았는지,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주대로 제가 향후에, 미래에 잘 살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제가 블로그도 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담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시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초보들, 저도 이제 그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총 22글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초보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때 그런 마음들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리고자, 물론 저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좀 공부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단 명리학의 어떤 기원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알고 가야지만, 그냥 만세력을 펴서 팽렬어를 씌놓고 뚝딱 나가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이런 리딩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기원과 역사를 좀 알아가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향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리학의 기원과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흔히 사주나 운세 정도로 떠올릴 텐데, 오늘 할 얘기는 명리학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려 했던 동양의 사유체제라는 점을 좀 살펴보고요. 중국 황하 문명에서부터 당송, 명, 청을 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 발전했는지에 대한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리학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시간, 즉 연, 월, 일시의 내 기둥, 사주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기질과 삶의 흐름을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러니까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간에 태어난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주의 기운을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고 읽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되는 도구는 음양과 오행, 그리고 천간과 지지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세 현상을 두 가지 상반된 기운으로 이해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오행은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 원소가 서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어, 음양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음에서 양으로 가면, 그죠? 양이 다 차고 나면 다시 음으로 가는, 반복되는 그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양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명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단순히 기륭을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읽어내려는 오래된 해석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황하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분명히 이 명리학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점술이라고 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점을 쳐서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명리학의 뿌리 깊은 뿌리는 황하 문명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황하 주변에서 농경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럴 많은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겠죠. 권력이란 건 내가 부를 쟁취했을 때 생기는 그런 권력이 되게 되고, 그 권력이 쥐어지게 되면 사회적 계층이 분화가 됐겠죠. 그 당시에 이제 신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전과 다스리는 것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일치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시대에서는 제사장의 그 지위가 가장 셌던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상위 계층은 그런 그 귀족과 제사장들의 그런 계층은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고 자연스럽게 신의 뜻을 묻고 미래를 점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흥망을 미리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운명을 읽는 기술로 서서히 축적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식갑자, 천간지지 그리고 기중을 판단하는 여러 방식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차츰 등장하게 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점술과 간지체계를 좀 보게 되면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나라는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상나라 때도 재정일치였지만 고대 모든 문명들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거북 등껍질이나 뼈를 불에 달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갑골문 점술이 성행했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보셨겠지만 그 거북이 등껍질,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뼈를 불에 달구어서 등껍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점을 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증거로 기륭을 읽고 기록을 읽는 행위가 이미 제도화돼,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렇죠? 귀족들 사이에서, 물론 백성들도 그걸 받겠지만, 그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는 점을 담당하는 전문 관직이 있었습니다. 생겨서 풀을 나누어 수를 얻는 방식으로, 그죠? 풀을 이렇게 쭉 뜯든지 뭐 나눠서,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나뭇잎을 뜯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기lum을 판단하는 역법과 수리 체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대의 점술 점학 전통은 훗날 음양 오행과 결합하면서 명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점학은 점성학이라든가 서양의 점성이라든가 우리 육효라든가 구성학 이런 점학과 떨어질 수 없지만 실제로 점학과 어떤 명리학은 사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점을 치는 것은 그 시점에 하늘의 기운을 보는 것이고 사주 명리학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태어났다는 8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읽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점학과 명리학은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여러 가지, 그죠? 춘추전국 전국시대, 뭐 한나라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춘추전국 시대는 공자, 맹자, 노자 같은 제자 백가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상이 경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 사람들은 인간을 하늘과 우주의 축소판, 즉 소우주, 그러니까 대우주는 우주, 실제로 이제 태양과 달과 목화 토금수가 대우주고 그거의 축소판은 인간이다. 사람을 소우주로 이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알면 인간의 기lum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오행의 상생, 상극,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형, 충, 파와 같은 개념들이 점차 체계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유학이죠. 유학이 국가 이념으로 정립되는 한편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오행 이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오행대의는
300년 동안 축적된 오행 학설을 집대성한 책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 이론의 기본 골격이 이 시기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수당 시대, 다음은 수당 시대와 사주 체계를 좀 볼 건데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시기는 사주 명리학의 뼈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전환점입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아직 오늘날처럼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연주, 즉 태어난 해의 천간과 지지를 기준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알겠죠. 무슨 뭐 그 왕의 그 시호를 가지고 그죠? 무슨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건유 황제가 태어난 해 이후에 황제가 등극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그 숫자를 세웠죠. 그 해를 그때 언제 태어난지만 알고 있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 시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시는 당연히 모르고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 백성들은 그죠? 그래서 오직 알고 있는 거는 언제 태어났는지 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나라부터 그 우리 명리학을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볼 때는 거의 이제 그죠? 그 태어난 연에 대해서만 그죠? 그래서 그 천간과 지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주였고요. 이걸 god본명리 혹은 당사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 재물, 관직 등을 연주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평 명리와는 관점이 꽤 달랐습니다. 자평 명리는 처음으로 네, 내가 연주가 중심이 아닌 조상이라든가 국가가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처음으로 그죠? 변경해서 사주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와는 굉장히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시기에 사주를 네 개의 기둥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연월 일시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후 명리학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송나라 때로 넘어갈 텐데 송나라 자평과 일간 중심 명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나라는 명리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자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기존의 연주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읽는 새로운 체계를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일간이란 태어난 날의 천간으로 나 자신, 즉 주체를 상징하는 기준점입니다. 자평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십신, 신강, 신약, 격국 등의 핵심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였죠. 이후 대승이 연해 자평을 저술해 자평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평 명리학은 하나의 완성된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는 바로 이 송대의 자평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청대의 이론을 보겠는데요. 명나라와 청나라는 명리 이론이 더욱 깊어지고 체계화된 시기입니다. 명나라의 유기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적천수에 대한 부분들은 음양 오행의 관점에서 자평 명리를 매우 정교하게 설명한 대표 고전입니다. 적천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방울이라는 물방울처럼 전기를 글로 담은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만민영의 상명통에는 당시까지의 명리 지식을 12권 분량의 백과사전처럼 수록한 방대한 저작입니다. 청나라 이르러서는 자평징전이 격국, 용신, 신강, 신약 이론을 심도 있게 정리했고 궁통보감은 시점 명리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오늘날까지 피독서로 남아있죠. 우리 고서라고 3대 고서라고 하는 게 적천수, 천미라고도 하고요. 자평진전, 그 다음에 궁통보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필독서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명리학이 시작되고 변화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거랑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내려와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중국 명리학이 유입되어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잡과와 같은 공식 시험 과목에 천문, 지리, 역학이 포함될 정도로
명리와 실수가 하나의 공식 지식 체계로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유학 그랬죠. 유학이나 성리학처럼 아주 그냥 높은 단계의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팍에서 그 당시에 그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시대 고려 조선시대 유학과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팍이었어요. 그래서 뭐 언어라든가 그죠 의술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학문들이 고려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되게 좀 천대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자팍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딱 이게 명리학이 자팍이라고 불리워지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주풀이가 혼인, 태길, 이사 등 생활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널리 활용되었고요. 현대에서 이서경의 사주첩경, 박재환의 명리실관 같은 한국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어로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만세력 어플이라는 것도 사실 없었고, 그죠? 사실 책도 많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내가 명리학을 공부하겠다 하면 유튜브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명리 강좌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20년 전에는 정말 스승님을 찾아서 비법, 노트라든가 이 책들을 정말 어렵게 받아서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공부를 했던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한국 명리학을 발전시켰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와서 지금의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그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명리가 원전 중심에 그러니까 책 중심에 지금까지 써왔던 책 중심에 이론적 해석을 중시하는 반면에 일본도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명리는 개인 상담과 실용적인 적용에 더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명리학을 보면, 사주 명리학을 보면 중국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 중국의 역사를 살펴봤고, 그다음 한국에 와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명리학은 황하 문명에서 시작된 점술 전통이 음양오행의 사상과 결합되고 당송 명청을 거치면서 체계화된 동양의 오래된 지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오행, 천간, 지지, 십신, 신강, 시작 같은 개념들은 수백 년에 걸친 학자들의 정리와 검증이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학습 순서는 기초이론을 다진 뒤 연해자평, 적천수, 자평진전, 공통보감의 순서로 고전을 좀 단계적으로 접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니면 일단은 사실 기초이론도 기초이론이지만 시중에 좋은 책들, 좋은 선생님들이 쓰신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유튜브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어떤 고서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명리학을 미신, 신점 이렇게 섣불리 배척하거나 반대로 절대 진리, 이건 100% 맞아. 명리학은 이렇게 맹신하는 극단을 좀 피하고 오랜 동양의 해석 언어로서 우리가 그 우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는데 그 타고 태어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언어로서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